안녕하세요. 극료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련 관련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첫 번째. 수련을 어떻게 준비했나? 준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 친구들이나 제 동기분들과는 다르게 4학년 때부터 수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 꿈은 원래는 이제 사회공헌팀, 뭔가 병원이 아닌 기업의 사회공헌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만 가지고 있다가 4학년 때 갑자기 진로가 변경이 되면서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실습을 받았어요. 한 달 동안 실습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제일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학점 복구를 하느라 21학점을 들었었는데, 이제 10월에서 12월에 수련 모집 공고가 나오니까 그때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면접도 보러 다녀야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행히 한 곳에서 면접 합격 연락을 받았었는데, 사실 거기서 과정에 합격을 시켜주는 이제 최고 이제 마지막 조건이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합격이기 때문에 1월에 있는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저는 막학기에 계속 학점 복구하느라 바빴어서 12월 말에 이제 학기가 끝나고 그때 한 진짜 2주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3주 정도 공부를 하고 1급 시험을 받고 그래도 다행히 커트라인을 넘겨서 최종 합격이 돼서 3월 2일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수련을 받았죠. 2월 마지막 날까지 수련을 받아요. 네. 수련, 그러면 수련 과정 팁. 정말 사실 돈을 받다 보니까, 수련하면서 돈을 받다 보니까 직장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직장인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내가 이 돈 받고 이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련생 나는 아직 정말 많이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인드로 수련에 임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어떤 케이스를 주시면 무조건 다 해보려고 했었어요. 되게 어려워 보여도 그냥 해봐야겠다, 부딪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케이스를 욕심을 조금 많이 냈었고, 이제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저를 바라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케이스 작성하고, 친구들 만나서도 케이스 작성하고, 맨날 노트북 가지고 만나고, 되게 일상생활이 수련생활과 점철된 그런 1년을 보냈었는데, 그래도 그 1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임하시면 그게 다 나중에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께서도 이때 공부한 거 평생 써먹는다고 하셨을 정도로 그때 많이 배우니까요. 네,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련 규칙인데요. 이거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내과계 480시간, 그리고 외과계 480시간 해서 총 960시간의 수련 시간을 이제 충족해야 하고, 이게 거의 한 1년의 수련 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론교육을 40시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케이스를 나중에 제출을 하는데 이게 총 30사례예요. 근데 이 총 30사례가 이제 환자를 사정하는 거 15사례, 그리고 개입하는 거 15사례, 이렇게 해서 30사례인데 저는 그러니까 사정부터 개입 계획 세우고 개입하고 종결하는 것까지 해서 총 15사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례는 연구 사례라고 해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연구 사례를 선택을 해서 총 16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작성하는 거는요, 환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강점을 사정하고 문제를 사정하고 개입 계획을 세우고 개입 이론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사례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담으면 이 정도 두께의 이렇게 종결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협회에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신건강의학과 7사례, 이식외과 2사례, 완화의학과, 그러니까 호스피스 2사례, 순환기내과 3사례, 그리고 혈액내과 2사례, 이렇게 총 16사례입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턴을 돌았던 곳은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일반의료, 여기에 이제 이식이랑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학교라고 소아암 아이들이 있는, 입원해 있는 병동에 아이들이 이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제 운영하는 어린이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학과라고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모델은 되게 다양한 거를 한번 저는 시도를 해봤었는데, 제목을 보면은 퇴원 후 가족의 돌봄 계획 구제하고 사회적 지지 체계가 미약한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 적응 및 대처 모델, 지역사회 중심 모델의 적용, 이런 제목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단기 정신병적 장애 발생한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및 적응 모델 적용,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입원한 환자와 임종에 심리적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심리사회 모델 적용, 이런 것도 있네요. 제목만 봐도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이 환자가 어떤 환자였는지. 사실 수련을 하면서 16케이스만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던 케이스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더 깊게 상담을 했었던,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도 팔로우업을 계속 했었던 환자들이 진짜 많고,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제목을 보니까 되게 그때의 마음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12월에 제출을 하시고 나면 1월, 2월 정도에 이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보게 됩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련에 임하셨다면 별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으세요. 객관식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서술형. 그래서 이렇게 몇 세, 어떤 질병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그 환자를 위해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가, 그 환자의 어떤 문제를 사정하면 되는가, 그 환자에게 있어서 강점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진짜 케이스 냈던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서술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하시면서도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되게 이거 엄청 말해주고 싶은데 다들 질문 안 하셔서. 수련급여. 수련도 돈을 받습니다. 돈을 내고 수련 받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일단 의료사회복지 계열은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친척 언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 계열은 돈을 내면서 배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때 제가 수련 면접 보러 다니면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제 면접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수련 때 급여가 엄청 적거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막 월에 30 받으시거나 아예 없는 병원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의료사회복지 계열은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수련 때 썼던 다이어리인데, 이때 한쪽 구석에 제 월급을 항상 적어놨어요. 매번 세금 떼고 밥값 떼고 하면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네, 142만 1,770원이었네요. 그리고 4월에는 139만 4,820원. 5월도 139만 원 정도, 6월 140만 원, 이렇게 거의 최저 맞춰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음 기수 후배님들은 세후하고 160 정도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도 최저시급이 올라서 아마 이번에도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급여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또 병원마다 달라가지고, 제가 일했던 병원, 제가 수련을 받았던 병원은 최저를 맞춰주셨는데, 다른 병원은 더 많이 주시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100한 세전 190인 곳도 있었다고 얘기를 전달해서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수련 생활을 잠깐, 근데 아무도 뭐 궁금해하진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다이어리를 잠깐, 수련 때 썼던 다이어리를 잠깐 이렇게 공개를 할게요. 되게 저는 이 다이어리를 열심히 썼었는데, 이렇게 되게 막 중요한 날 이렇게 저널 리뷰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자체 케이스 컨퍼런스, 그리고 환자분 입원하고 퇴원하는 수술 일정도 적어놓고, 이제 케이스 컨퍼런스 이런 것도 해놓고, 또 이제 CMC 계열은 통합 케이스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서, 이제 다른 CMC 계열 선생님들이랑 동기들이 모여서 발표하는, 내가 이 케이스를 이렇게 개입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사정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슈퍼비전을 달라, 이렇게 하는 통합 케이스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이어리에다가 종종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적기도 했었는데, 10월 15일에는 이렇게 썼어요. 나를 만나서 더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이라고 적었어요. 이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마음이 편안해지신 후에 퇴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의료사회복지사라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생각,
아무튼 전체적인 나의 능력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적어지고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 상담 스킬에 따라서도 환자분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만족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더 예전이긴 하네요. 9월 17일. 되게 이때 환자분께서 저한테 막 엄청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때인 것 같아요. 퇴원을 하시고 찾아오셨나? 그랬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 잘 사시면 됐다. 나 역시도 감사한 일들 투성이다. 자세히 보시고 교수님이 컨설트를 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시기적절하게 퇴원을 조정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적었는데, 정말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냥 뭐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든 어쨌든 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때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의 교수님은 되게 환자분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엄청 귀 기울여 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회사업팀에 컨설트를 요청을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만나뵐 수 있었던 케이스였는데요. 사실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퇴원하고 나면은 이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교수님한테 퇴원 조정을 좀 잘 해달라 말씀을 드렸었고, 퇴원 조정이 돼서 환자분이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고, 저도 조금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이랑 얘기도 나누고 환자분들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때 정말 환자분께서는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때의 교수님께도 감사했고, 주변에 그분을 도와주시려고 노력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했어서 이렇게 쪽글을 작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는 제 동기도 같이 나와서 좀 토크 형식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 수련 생활이 정답은 아니니까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생분들께서 좀 다른 사람은 이런 수련 생활을 겪었구나, 이 병원은 이런 수련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제 동기분들한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학생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면은 제 동기분들도 학생분들께 많은 얘기를 들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동참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연휴의 마지막 날에 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강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실습을 준비하시는 분들, 수련 준비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꿈 잃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하셔서 나중에 한 1, 2년 뒤에 같은 필드에서 일하는 그런 선후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